저는 예전부터 얘기했던 앱스틴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앱스틴 케이스라고 하면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인들이랑 교류가 많지 않아요. 언니가 다 해요. 그래서 언니가 모르는 걸 보면 한국인들이 많이 모르나 보다. 맞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프리 앱스틴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엄청 큰 사업가예요. 사업가구나. 사업가인데 워낙 발이 넓다고 해야 되나? 그 모든 영화 배우들 뿐만이 아니라 높은 직위의 정치인들, 대통령들, 그리고 영국의 왕실 사람들까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엄청난 사업가인데 문제는 아무도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몰라요. 네? 무슨 사업가인지는 모르는데 사업가인 거는 알아. 왠지 나 무슨 영화 하나 떠오르는데. 무슨 영화? 여자애인데 사기로. 그 넷플릭스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꽤 오랫동안 레거시가 있는. 어쨌든 이분이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네요. 1953년 겨울 브루클린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제프리 에드워드 앱스틴. 그의 어린 시절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는 남들과 조금 달랐어요. 아주 영리했고 사람을 다루는 법을 빨리 배웠죠. 주로 그 사이비 종교 리더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어린 시절부터 그는 자신보다 더 힘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 데 집착했고 소시오패스 느낌인가? 그치. 규칙을 지키기보다는 규칙의 빈틈을 찾는 데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소시오패스 맞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니. 진짜. 이 성향은 훗날 그가 구축한 거대한 착취 네트워크의 뿌리가 됩니다. 착취 네트워크요? 예. 앱스틴은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어색한 게 제가 영어를 GPT로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데 그러나 그는 면접에서 특유의 자신감과 말솜씨로 맨하튼 최고 명문 사립학교 달튼 스쿨의 교사로 채용이 됩니다. 그거부터 좀 말이 안 되긴 해. 당시 교장은 도널드 바 전 미국 법무장관 윌리엄 바의 아버지였고 달튼이라는 학교는 부유층 가정, 정치금융학계의 거물, 사회적 영향력이 큰 가문의 자녀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파워 네트워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처음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돈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지. 이 시기 학생들의 일부 증언으로는 그는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젊은 여자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기억나요. Ew! So disgusting. 공식 신고나 수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그의 타깃 선정 방식의 시작이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금융업 경험이 거의 없었던 앱스틴은 어떻게 베어 스턴스에 입사했을까요? 베어 스턴스에 나중에 입사를 하게 되거든요. 약간 부의 축적이 시작되는데 그 부의 축적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니까 그는 달튼에서 만난 부유한 가정의 아버지에게 추천을 받아서 입사를 하게 됩니다. 베어 스턴스에서는 그는 뛰어난 계산 능력, 위험 감수 성향, 비정상적인 대담함으로 눈에 띕니다.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그쵸? 하지만 전 동료들은 말합니다. 그는 자꾸 내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자신이 친하다고 떠벌리고 다녔고 자신의 가치를 과장하고 실제보다 더 커 보이게 굉장히 노력했다고. 그는 금융업의 룰보다 룰 바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방식에 더 매료됩니다. 그치? 아무래도 그런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항상 구린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맞잖아. 있을 수 있죠. 있어요. 1988년 앱스틴 투자회사 설립, 완전한 비밀의 시작. 그가 설립한 투자회사는 공개 고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억망장자들만 상대한다.
그러나 실제로 고객이 누구였는지, 자금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요. 금융 전문가들은 그의 자산 규모는 경력과 비교했을 때 설명이 너무 어렵다. 정상적인 투자 성과만으로는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누군가의 자금을 은밀하게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의 부의 출처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고요. 이 비밀성은 훗날 그가 운영한 성착취 네트워크를 수십 년 동안 은폐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항상 영화에서 보면 해외 계좌에 막 돈 쌓여있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걸 뭐 도와주지 않을까. 그쵸? 스위스. 그쵸. 항상 뉴트럴한 나라. 맞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앱스틴은 몇 년 만에 다음과 같은 초호화 부동산을 획득하는데요. 맨하튼, 뉴욕 집값 엄청 비싼 거 알죠? 말도 안 되는 그 서울 그 시그니엘 막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로. 근데 맨하튼에서 최대 규모의 개인 저택. 우와. 7층짜리 건물이고 대략 40에서 50개 사이의 방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플로리다의 팜비치에도 저택이 있고, 플로리다에 많더라고요. 그 부자들이. 거기가 살기 좋은가 봐. 뉴멕시코에 33,000에이커의 목장. 그럼 엄청난 거네. 프랑스의 파리 아파트. 프랑스 파리도 또 엄청 비싼 걸로 유명하죠. 네. 그리고 카리브해에 비밀 섬이 있어요. 와우. Little Saint James라는 이름이 있는 섬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요. 그 집에는 비밀 통로가 많았어요. 와. 어떤 방은 항상 잠겨 있었고 안에는 CCTV가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훗날 회상하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 어머니의 신고가 이루어졌어요. 팜비치 경찰서로 엄마 한 명이 울면서 들어옵니다. 내 14살 딸이 앱스틴이라는 남자에게 이용당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수사팀은 딸을 인터뷰하는데요. 그리고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앱스틴은 10대 소녀들에게 마사지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근데 좀 많이 벌 수 있다고 제안을 했고, 집으로 데려와서 마사지 명목으로 옷을 벗기게 하고 자기 옷을 끼게 해. 진짜 변태적이지? 분노가 느껴졌어. 성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강요를 하며 그 소녀가 불안해하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돈을 더 줄게 제시를 합니다. 떠나려 하면 다른 친구를 너가 데려오면 내가 그 친구를 데려오는 보상으로 너한테 돈을 더 주고 걔한테도 돈을 이만큼 줄게. 약간 다단계식으로. 이 방식은 그루밍, 성착취, 재정적 유인, 재유입 전략이라는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계속되면서 피해자는 단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당연하죠. 한 명일 수가 없지. 그치, 네트워크를 했는데. 수십 명의 소녀들이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나이는 14살에서 16살. 너무 어린데? 너무 어린데 또 저희 나라 사람들이 백인 여자애들을 보면 그때가 제일 이쁘긴 해요. 그때가 제일 이쁘긴 하지. 왜냐면 한 딱 20살, 21살 되면서부터 걔네들은 노화가 시작이 되니까. 너무해. 근데 그래도 14살은 너무했지. 그니까. 16, 17, 18 그때가 제일 이쁜 것 같은데 그게 동양인 눈에 성숙해 보이는 거지 같은 백인들 눈에는 성숙해 보이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애기죠. 게다가 이 아저씨 53년생이야. 우리 아빠보다 나이가 많아요. 훨씬. 그니까. 피해자들 증언에서 한 이름이 반복됐는데요. Ghislaine Maxwell. 그 스펠링을 보면 Ghislaine Maxwell처럼 보이는데 S는 사일런트라고 해요. 그래서 Ghislaine Maxwell. 그녀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달랐어요. 맥스웰은 같은 여자였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피해자들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그 여자 소녀들을 칭찬하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했어요. 그리고 앱스틴에게 데려갔죠. 너의 꿈이 이거야? 그러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네? 내가 앱스틴이라는 사람은 아는데 그 사람 마사지 1시간만 해주면 200불 받을 수 있어. 그렇구나. 너가 지금 아무리 에버컨비에서 시간제로 일해봐. 그럼 그 돈 못 벌어. 그렇긴 한데 그래도 70대 아저씨 내 말이 진짜 할아버지를
마사지를 하라고요? 네. 맥스웰은 모델처럼 세련된 옷차림과 영국 사교계의 말투,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소녀들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맥스웰의 가족이 아니고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굉장히 부유한 세력이 좀 센 그런 집안의 그럼 맥스웰 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가. 맞아요. 맥스웰 가. 그래서 이 여자도 그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던 막내딸이었고 하여튼 그런 같은 부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녀는 앱스틴은 너를 특별하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그 말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소름 끼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판비치 경찰과 일부 FBI 요원들은 앱스틴을 대규모 미성년 성착취 운영자로 규정을 하고 강력한 기소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연방 검찰이 개입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앱스틴 측 변호인은 미국 최고 수준의 로펌 12개를 동원합니다. 오. 그 과정에서 미국 연방검찰과 앱스틴의 변호인들은 비밀리에 불기소 합의 NPA를 체결합니다. 합의 내용은 연방기소 취소, 단 2가지 경미한 주범죄 혐의만 인정, 형량 단 18개월, 그중 13개월만 복역, 복역 동안 하루 12시간은 외출 허용, 공범들에게 면책 제공,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숨김. 피해자 변호인 브래들리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미국 사법 역사상 가장 부당한 합의 중 하나라고 얘기를 했고요. 진짜.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건이 사라지는 동안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이 돈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모든 그 높은 사람들의 파워가 그거를 있으니까. 약간 그 치부를 갖고 있는 거야. 협박을 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그런 미성년자들 자기 혼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과 다 같이 했는데 CCTV 증거들이 그러니까. 다 있잖아요. 와, 무서운 사람이네. 그리고 그 장부가 있어요. 네. 복역을 마친 그는 다시 자신의 저택과 섬으로 돌아갑니다. Flight Log라고 이제 장부가 있어요. 거기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오르내리는데요. Flight Log, 동행 기록에 등장한 사실만 서술된 거이고 범죄 연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뭐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에 있던 그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의 이름 빌 클린턴, 네? 처음부터 세네요. 앤드루 왕자, 와우. 케빈 스페이시, 크리스 터커, 할리우드 제작자들, 금융계 인사들, 패션 모델 업계 인물들, 세계적인 교수 및 과학자들, 그리고 요즘 활약을 많이 하시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 네. 그 목록은 권력 지형도 그 자체였다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공통된 패턴을 설명하는데요. 초대는 항상 기회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스텝은 대부분 여성이고 그리고 맥스웰이 총괄하고 그러니까 소녀들이 뭔가 딱 들어갔을 때 아저씨들만 부글거리는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리고 마사지라는 명목으로 1대1 상황을 항상 유도를 했고 방 안에는 침대와 마사지 테이블 그리고 경호원이 아닌 카메라가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B의 증언으로는 방에서 나오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뭘 했는지 알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당연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켜봐. 그 여자애들끼리 얘기하잖아. 너 얼마 받았어?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대충 누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그 돈으로 알 수 있었대. 진짜로 딱 200만 받았으면 아 얘는 처음이니까 그냥 진짜 마사지만 하고 갔구나. 근데 300이다 그러면은 뭐 둘이 뭐 키스라도 했나? 이러고 그 이상이다 그러면 2019년 7월 6일 FBI와 NYPD 특수수사대는 그의 전용기를 감시하게 되는데요. 그날 앱스틴은 돌아오는 길에 체포됩니다. 기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합니다. 앱스틴은 최소 수십 명, 어쩌면 그 이상인 미성년 소녀들을 조직적으로 착취했다. 이제 체포가 됐죠. 그리고 그의 네트워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법원 문서에서 지목된 조력자들은 길레인 맥스웰, 모집 관리 그리고 그루밍, 세라 캘런, 스케줄링, 소녀들 관리, 진짜 조직이에요. 나리아 마르싱코바, 일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이 됐고 잔 릭 브루넬, 프랑스 모델 에이전트, 모델 공급으로 의혹이 있고요. 빌리슨 로저스, 파일럿인데 운항 기록 관리, 그리고 기타 소셜 파트너로 기록된 여성들 이렇게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 사람들은 모두 앱스틴의 일을 알고 있었어요. 서로의 역할이 있었고 매일 그 일을 했어요 라고 합니다. 다들 자기가 얻는 무언가가 있었겠지. 지금 첫 번째 사건 2019년 7월 23일 체포된 지 17일째 되던 날 새벽에 교도소 복도에서 비상벨이 울립니다.
경비원들이 그의 감방에 들어갔을 때 앱스틴은 목에 흔적이 남은 채 반의식 상태였습니다. 어이? 그날의 기록은 지금까지도 의문투성이인데요. 그가 그때 사용했어야 할 suicide proof bedding, 자살 방지 침구는 제대로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교도관 2명 중 1명은 초임이었고 다른 1명은 초과 근무 5일째, 너무 피곤한 상태. 그리고 감옥 복도 CCTV는 해당 시간만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의 셀메이트였던 니콜라스 타르탈리오는 초기에는 나는 폭행하지 않았다고 했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앱스틴의 사망을 둘러싼 첫 번째 의혹을 키웠어요. 그리고 6일 만에 자살 감지가 해제되었는데요. 최소 2주에서 수개월 감시 대상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고작 6일 만에 해제가 되었어요. 전문가들은 누구보다 감시가 필요했던 인물이 감시에서 풀렸다는 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시 해제 후 그는 세상과 단절된 9 South 모듈로 이동하는데요. 그곳은 CCTV 블라인드 존이 굉장히 많고 교도관 인력이 부족한 구역이며 자살 시도자 관리에 미숙한 구역. 살자를 하려면 거기가 제일 최적인 거죠. 거기로 이동이 됐어요. 그리고 사망 당일 새벽 경비원들은 약 6시간 동안 근무 기록을 위조한 것이 드러나는데요. 기록에는 30분마다 순찰 완료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CCTV에는 그들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이 정도 규모의 혐의를 받는 인물이 이런 감시에 방치된 사례는 처음이었어요. 바브라 샘슨이라는 검시관은 사망 원인을 자살로 발표를 하는데요. 법의학자 마이클 바덴 박사는 민간 조사의 의뢰를 받고 시신을 관찰한 후 그의 목뼈 골절 형태는 일반적인 교수형 자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형태라고 얘기했고 타살이라고 추측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고요. 많은 네티즌들은 사실 앱스틴 자신이 죽은 게 아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죽게 하고 앱스틴이라고 이제 다 같이 짜고 그냥 숨긴 건지 지금은 숨어 지내고 있는 건지 그럴 확률이 있겠다. 그쵸. 앱스틴의 형사사건은 그가 사망했기에 자동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해자들이 발언할 권리가 있다며 공개 법정 발언 절차를 열었고요. 그 자리에는 23명의 피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조용한 법정, 피해자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피해자 A, 저는 고작 14살이었어요. 그는 제게 미래를 약속했고 제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피해자 B, 그 집에는 길이 굉장히 많았어요. 방도 많았고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관리했어요. 그는 절대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닙니다. 피해자 C,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정의가 아닙니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울었고 분노했습니다. 맥스웰은 영국 언론 재벌 로버트 맥스웰의 딸로 태어났는데요. 그녀의 삶은 어릴 때부터 사교계의 여왕이었어요. 상류층 파티, 왕실 인맥, 고급 인사 네트워크 이렇게 좀 럭셔리하게 공주처럼 살았어요. 그녀는 권력의 언어를 이미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한 후 맥스웰 가문의 재정은 붕괴했고 그녀는 새로운 권력자를 찾아 나섰는데 그 사람이 앱스틴이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맥스웰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굉장히 막 아빠를 신처럼 모시는 그런 아이였다고 해요. 자기가 성인이 돼서도 약간 나르시시스트 아닐까? 이 사람한테 내가 얻을 게 너무나 많으니까. 법원 문서와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맥스웰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는데요. 네트워크의 핵심 운영자였습니다. 맥스웰은 피해자들을 평가했고 키, 몸매, 나이 그리고 마치 캐스팅 디렉터처럼 행동을 했고 그녀가 먼저 소녀들에게 다가가서 안전하다고 느끼게 했어요. 그녀는 피해자를 잠재적 모델, 장학금 기회, 특별한 일자리 등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루밍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칭찬, 신뢰, 선물 제공, 부유층의 삶을 체험하게 하고 마사지 제안, 그리고 앱스틴에게 연결. 이 단계를 다 거쳐야 앱스틴에게 연결되는 걸로. 그 후 피해자들은 그 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페도파일 아일랜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페도파일이 한국어로 뭐죠? 미성년자 좋아하는 건가? 하여튼 그 아일랜드 섬 자체가 프라이빗한 이제 그 제트기에 그 어린 여자아이들을 넣어서 아일랜드 섬으로 아예 도망도 못 가게 섬으로 유인하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여자아이들이 옷을 입으면 안 되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뭐 서빙하러 왔으면 그냥 옷을 안 입고 서빙을 하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방으로 데리고 간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와.
FBI는 거의 1년 동안 맥스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여러 국가에서 가명으로 생활을 하고 보디가드를 고용하는 등 숨겨진 산속 저택에서 지내며 휴대폰은 틴포일 그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아예 추적이 안 되게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FBI는 결국 끝내 그녀를 체포하게 되는데요. 기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앱스틴의 성착취 네트워크의 핵심 구성원으로 일을 했다. 섬은 겉으로 보면 아름다웠는데요. 야자수와 에메랄드빛 바다, 고급 저택, 그리고 엄청 예쁜 하얀색 모래. 그냥 부자가 샀으니까 좋은 데 샀겠지. 하지만 내부 구조는 다른 목적을 위해 설계된 흔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섬에서 직원들이 항상 있었는데요. 엄청 많은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추측으로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건물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특정 건물은 항상 비어있고 잠겨 있었고 앱스틴의 침실은 카드키로만 접근이 가능하며 방문객 기록은 대부분 수기로만 관리, 전산 기록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해요. 블루 도밍크 건물 내부는 일반 직원 출입 금지, 출입이 가능한 직원은 한몫하는 사람들이었겠지. 그리고 피해자들은 그 섬에 가면 세상과 단절된다고 얘기했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앤드루 왕자가 그 여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형제가 있잖아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앤드루 왕자를 쫓아냈어요. 왕실에서. 더 이상 왕자도 박탈되고 우리 왕실에서 살 수 없다. 하지만 2022년도에 민사 합의로 끝이 났고요. 스티븐 호킹이 아니네. 다행히 사업가 호킹에서 나 지금 그분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공식적 방문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일부 기업가 및 금융계 인사들 공식 고발도 없고 일부 모델업계 인사들 범죄 연루 증거가 없어요. 아직 이렇게 경찰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어. 용의선상에는 올랐으나 대부분 섬에서 어떤 불법 행위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에 갔어. 물론 파티도 했어. 근데 파티였을 뿐이야. 우리 상류층의 파티였어.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다음을 증언하는데요. 섬에 도착하면 휴대폰 압수 또는 제출 요구, 시종일관 카메라가 설치된 공간에 있어야 했고 마사지 명목으로 1대1 상황이 강제되면 항상 마사지였어. 그리고 도망칠 수 없는 구조, 배 또는 헬기가 필요하죠. 심리적으로 지배감이 조성됐고 어떤 피해자는 우리는 그 섬에 갇힌 거였어요. 그는 우리가 어디에도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어쩌다가 실패를 하게 됐는가. NPA 합의를 주도한 검사들의 선택은 지금까지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변호인은 그 합의는 앱스틴을 보호했을 뿐 아니라 공범들까지 모두 보호했다. 그리고 왜 그런 합의가 가능했는가? 앱스틴의 거대한 변호인단, 정치적 연결, 그리고 그를 감싸는 거대 금융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어쩔 수 없지. 그 사람들의 어글리한 게 다 나오게 할 수 없으니까. 맞네. JP 모건 등 일부 은행은 미성년자 관련 의심 거래를 포착하고도 장기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검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JP 모건 자신이 같이 놀아서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거래의 특징은 반복적 현금 인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송금, 해외 고액 송금 이런 게 있었는데 은행 측은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막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앱스틴이 죽은 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죽었다고 해서 사건이 정말 끝난 건가? 하지만 아닙니다. 피해자들, 기자들, 법률가들은 계속해서 앱스틴 파일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 파일에는 인터뷰 녹취, 수사 기록, 압수된 하드디스크, 비행 로그, 재정 자료, 연락처 목록, 감시 카메라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아직까지도 비공개로 되어 있고요. 제프리 앱스틴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 숨어 있을 수 있었는지, 그를 보호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는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걸 시작을 했을지, 그렇게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피해자들은 굉장히 많은 그 보호가 필요로 했고,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높이 있는 사람들이 다 계속 한 명씩 죽여요. 엄청 희귀한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계속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장 어린 소녀로 들어가서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책을 쓰기로 했어요. 책을 쓰고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모든 인터뷰를 하는 동안 항상 얘기하는 건 저는 자살할 생각이 전혀 없고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그거는 절대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다. 오, 무서워.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no.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더더욱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무서워. 근데 뭐 미국 대통령까지 연루돼 있으면 뭐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앱스틴 케이스는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흥미롭게 좀 파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넣을 수 없는 너무너무 많은 진짜 장편의 다큐멘터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온고잉입니다. 빙산의 일각이군요. 오늘 네. 들은 게 무섭네요. 그래서 채널 생기자마자 삭제되는 거. 좋아요. 좋은 탐정의 자세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었네요. 와, 무서운 이야기도 듣고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도. 앱스틴 케이스는 다 이제 좀 공개가 되고 나서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궁금한 거는 못 참긴 해. 아무튼 네. 오늘은 슈퍼 풀문을 봐야 되니까 이 정도 합시다. 네. 다음에는 무속 이야기 더 가져오시나요? 그럴 수도 있죠. 몇 개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또 사연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또 봬요. 바이바이. 안녕.